자, 반갑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이걸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그래서 뭐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가지고 조선사를 한번 짧게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무인 세력, 그다음에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 신진사대부죠. 얘들이 이제 건국 직전에 과전법 만들고 그다음에 조선 건국하죠. 그래서 이제 건국한 뒤에는 주로 이제 이성계는 정두전을 따라가죠. 정두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었고 이걸 반대하는 게 이방원이었었고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두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자였던 이방석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어, 사병 폐지하고 호패법 실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왕권을 키우죠. 그다음에 그 아들 세종이 또 집현전을 설치하는 모습들. 그죠? 근데 이제 요 시기에 굉장히 집현전 설치하고 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어 문종이 굉장히 병약했었죠. 그래서 그 아들 단종이 굉장히 어릴 때 왕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현전 출신의 재상들이 단종을 쥐고 흔들었죠. 근데 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안도가 불안한 막 명나라 황제가 막 납치당하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왕자였던 수양대군이 이건 안 된다. 좀 더 힘있고 확신 있는 능력 있는 제대로 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계유정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훈구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는 세조 죽기 전에 그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세조 때 업적들 뭐 군사제도 정비하고 직전법 실시하고 경국대전 뭐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어쨌든 세조는 이렇게 계유정난에 공이 있는 훈구들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성종 때 오면 성종은 훈구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게 되고 사림이 비록 짬밥은 안 되지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삼사 이런 중요한 자리에 주로 이제 배치함으로써 훈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성종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훈구와 사림이 한 정권 안에 같이 있어도 이걸 이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게 연산군이죠. 그래서 연산군 때부터 사림이 네 번씩이나 화를 당하는 사화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화 이 두 번의 사화는 연산군 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오사화는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직의 조이제문 이게 이제 세조를 저격하는 글이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많은 살인들이 공격을 당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에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뭐 훈구살인 할 거 없이 다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연산군이 정치를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결국 훈구들이 주도가 돼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세우죠.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죠. 그래서 중종을 왕위에 세운 게 훈구였기 때문에 결국 훈구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중종은 이게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또 사림을 등용하게 되고 그때 이제 등용했었던 사림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는 조광주죠. 조광주. 근데 이 조광주가 이제 굉장히 빠른 승진을 하면서 본인이 어디에 이용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사림들을 더 많이 뽑는 현량과 그다음에 이게 문제죠. 훈구의 공을 다시 한번 검사해서 구라라고 판단되면 삭제해버리는 위훈 삭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중종도 점점 조광조가 부담스러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광조를 몰아내는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을사사화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왕위 계승 분쟁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집권하는 건 살인이죠. 왜?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하고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후배를 교육시키면서 과거에 합주시켜서 사림을 다시 보충하는 거죠. 결국 사림이 집권하게 되고요. 사림은 이제 붕당으로 분열되게 되죠. 이때 이제 처음 동인 서인 이렇게 붕당으로 분열되게 됐던 원인이 바로 이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때문이었죠. 그 중요한 자리 추천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진왜란 뭐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다음에 인조반정 뭐 병자호란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붕당으로 분열된 뒤의 정치 형태를 붕당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이제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 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존중해 줘야겠죠. 근데 이게 인조 효종 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효종 기억나시죠? 북벌론 했었던. 근데 이게 이제 현종 시기에 예속 논쟁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숙종 시기가 되면 아예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특정 이긴 붕당 아니면 완전히 몰아내 버리는 그런 환국 정치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 정치는 완전 갈등의 극단인 거니까 이걸 조금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요걸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탕평 정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숙종 때 실시가 되지만 숙종은 제대로 하지 못하죠. 숙종 때 탕평 정치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요. 영조, 정조가 그나마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영조는 일단 탕평파라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애들,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을 이제 주로 기용해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붕당 정치의 분열의 첫 원인이 됐었던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하게 되는 거죠. 좀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서원을 정리해서 서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후배들끼리 올라와서 후배들끼리 또 싸우고 그 싸움의 세대가 거듭되고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되죠.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많은 서원들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조죠. 정조는 모든 세력을 다 등용하는 그런 형태의 탕평 정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문연구기관으로 규장각, 그다음에 이 규장각의 첩의 자식이죠. 서어를 등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수원화성을 설치하기도 하죠. 상업 강조.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의 그런 탕평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너무 정조라는 뛰어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조가 죽고 나면 다시 이 정치 정태, 이 탕평 정치가 이어져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정조가 죽은 뒤에는 더 안 좋은 정치 정태인 세도 정치, 특정 가문,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다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이 세도 정치는 이 기관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독재정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이제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게 극단화된 게 환국 정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화해시켜 보려고 한 게 영조 정조의 탕평 정치고 정조가 죽고 나니까 이제 붕당 정치의 갈등보다 더 안 좋은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고 비변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